예.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이 현재 이제 문항도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문항도의 특징은 복귀도에서 문항도가 된 이유, 왜 그렇게 됐을까를 설명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복귀도에서 보는 관점과 문항도에서 보는 관점이 서로 다릅니다. 그걸 이해를 해야 돼. 안 그렇고 기준이 달라졌는데 문항도를 보는데 복귀도 기준으로 본다. 이러면 어떻게 되게 해석이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그 컨셉이 중요하다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서는 공부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각각 학설의 사람들이 그걸 계속 강조하는 건데요. 그,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을 먼저 인식을 하고, 일단 뭐 구체적으로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거는, 오늘은, 잠깐만요. 확대 좀 하고요. 오늘은 그 445강이고요. 우리 교재로는 25쪽이고, 그러니까 주요 원문책은 123쪽입니다. 그,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이 바로, 잠깐만요. 요거 하기 전에 이걸 자꾸 보고 와야겠네요. 어, 요거는 이제 누구 말이라면 이제 그 소강절 말입니다. 이제 소강절이 소자가 말한 거에 대해서 각자 학자들이 설명하는 거거든. 그래서 요걸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 한 건데 역이라는 거는 뭐냐? 이름 일량을 말한 거다. 뭐 어떻게 보면 일음과 일량이 움직이는 거죠. 진계와 택계는 처음으로 사귀는, 왜냐하면 진화령은, 그러면 여기서 진화령은 이해가 돼요. 그죠? 근데 택괴가 처음 사귄다 이해됩니까? 자, 다시요. 자, 진화련은 우리 아는 상식으로는 아래부터 생겨나니까 진화련, 처음 시교 이해가 되죠. 근데 태상절은 어때요? 태상절은 이? 시교? 처음 이게 이해가 되냐고. 보통 어 이름은 시교라고 할 수 있겠죠. 처음 시작이니까 그죠? 근데 태상절을 시교라고 했어. 왜 그랬을까? 이게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겁니다만. 자, 우리는 보통 생각으로는 진화련, 양효가 처음으로 교차한 거야. 교합한 거야. 맞아. 오케이, 이해됐어. 택귀에서, 택귀에서 시교라고 했는데, 시는 당연히 처음 시자잖아. 그지? 이게 이해가 되냐고. 그랬을 때, 지난 시간에 뭐라고 하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 요게, 이거를 예전에 이제 처음 하는 거를 이제 장남, 중남, 소남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랬을 때는 장남과 중남과 소남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누가 제일 먼저 났을까? 누가 제일 먼저 앞장설까? 줄 서면 누가 제일 먼저 앞장설까? 당연히 장남이겠지. 이게 1순위가 되겠지. 이게 2순위, 3순위가 되겠죠. 줄을 서도 1등, 2등, 3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거 이해가 돼. 근데 음괴인 경우, 즉 장녀, 중녀, 소녀인 경우는 어떻게 할까? 장녀, 중녀, 소녀의 경우도 당연히 장녀가 제일 앞에 쓸 것이고 중녀가 그 다음 쓰고 소녀가 마지막에 쓸 거야. 그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양이라고 하는 입장, 양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제일 앞장선 것이 당연한 거야. 그래서 장남이 대접을 받는 거야. 그런 반면에 음이라는 측면에서 어떨까요? 음은 앞에 나서는 걸 잘하는 걸까는 뒤에 물러나는 게 더 잘하는 걸까요? 음의 입장에서는. 뒤에 물러나 있는 것이 더 음의 속성이 더 강해지는 거야. 음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러면은 장녀는 어떨까? 장녀의 입장은 장녀는 음괴야. 우리가 말하는 음이야. 음이지만 중녀, 소녀보다는 나이가 더 많아. 그래서 집안일을 엄마 대신으로 동생들을 다 뒤치다꺼리 하고 집안일을 하게 돼. 엄마 대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나이도 더 많고 나이도 많아지고 활동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음이라는 측면으로 봐서는 어떨까? 음의 속성이 더 강해질까? 줄어들을까? 장녀가. 음이라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음이라는 속성에서는 장녀가 속성이 줄어든다고. 반면에 소녀는 어때? 나서지를 않잖아. 아직 어린애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제일 뒤에 있고 숨어 있고 끝에 있으니까 음이라는 측면에서는 강해지는 거라고. 그래서 문항도에서 이런 컨셉이기 때문에 문항도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문항도를 처음 그릴 때 동쪽에는 진아련, 서쪽에는 태상절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쪽, 서쪽 할 때. 물론 이제 남쪽은 뭐예요? 이어중, 감중실이 놓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동쪽에다가 진화를. 왜냐면은 양이 처음 시작하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한 거고 태상절에서는 음이 시교하는 것이라고. 어떤 생각하면 장녀가 아니라 소녀를 배속하는 거야. 서쪽에. 그렇기 때문에 동쪽에서는 해가 뜨고 서쪽은 해가 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쪽에다가 태상절을 배속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은 기존 컨셉에서는 건계와 곤계 같은 경우 그래서 복희도를 볼 때는 건공감리 동서남북에 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쪽과 북쪽이 중요하다고. 반면에 문항도에서는 현실적이야. 현실적일 때는 해가 진짜 뜨냐 안 뜨냐가 중요하지. 그 새벽 2시, 3시에 깜깜해. 그게 무슨 양을 의미 아니야. 아직은 모르는 거야. 복희도에서는 당연히 시작하는 거니까 자시 이후에는 양의 균이 생긴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살아가면서 느끼냐고. 못 느끼잖아.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가 뜨는 쪽인 동쪽을 중시하고 해가 지고 어두워지는 서쪽을 중시하는 거라고. 문항도에서는. 다시 말하면 복희도에서는 이론을 강조하는 거고 문항도에서는 실제야. 실제이기 때문에 동서의 진화령과 해상절을 배속한 것이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 시간에 이제 소자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다시 화면 경우 잠깐 들어가서요. 그래서 진태는 시규야라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석지위, 즉 아침과 저녁의 자리에 해당이 되고 또 반면에 감깨와 릿깨는 감깨와 릿깨는 교차하는 거에 극한다고 그랬어요. 극은 지극한 거예요. 왜 이게 무슨 표현이냐? 자, 진화련에서 양요가 처음 지극하게 됐어요. 아니, 교차. 요것이 더 진전을 했네. 어떻게 보면은 양요는 올라가는 걸 중시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양요가 올라간 것이 감기예요. 그죠?
양효가 올라가는 것이 감기인데 이것이 더 양효의 입장에서는 시작은 했지 여기서는 더 나름대로 그 하고 또 하나는 요게 이제 그 중남이 되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바깥에서 양효가 음효가 둘러싸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더 그 지극하게 된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소강전은 이렇게 했지만 이제 각자 학자에 따라 조금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왜 지극한 것이냐라에 대해서는 그거 이제 나중에 이따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지극하기 때문에 감괴가 북쪽에 온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 또 리괴는 당연히 남쪽에 오고요. 그래서 감개와 리개가 교차 지극하기 때문에 좌오, 북쪽과 남쪽의 자리에 해당이 되고, 손개와 간개는 어떠냐? 소나절은, 소나절과 간상년은 어땠냐? 간상년은 남자 중에 제일 어린애예요. 그죠? 남자 중에. 그러니까 되게 장남을 제일 많이 쓰는데, 남자 중에 제일 어리기 때문에 아직 배우지를 못했어. 아직 경험이 부족해. 그래서 쓰지를 못하고. 장녀 입장은 오히려 사실은 여자로서는 장녀니까 일도 많이 하고 엄마한테 좀 되게 좋은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음이라는 속성의 기준으로 본다면, 많이 쓴 사람이 더 좋을까? 아니면 안 쓴 걸 더 중시할까? 안 쓴 걸 중시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음이라는 조사는 작년은 많이 썼어. 그러니까 더 쓸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쓰지를 않는 거야. 사실은. 그런 컨셉이기 때문에 불교, 교차하지 않아서 음양이 오히려 섞였기 때문에 용중지편, 그 용중하는데 치우천대 해당되고, 건계와 공계는 오히려 건은 세 개가 다 순선 양효고 곤께는 세 개가 다 음효잖아요. 그러니까 순양과 순음이란 표현을 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쓰지를 않는 거야. 왜? 우리가 뭐 이제 이렇게 표현할까요?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안 자라잖아요. 사람이 적당히 음양이 섞여 있어야지 막 그 양으로만 있거나 음으로만 있고 그러면 쓰지를 못한다고 사실은. 실용적이지를 못해요. 치우쳤었으니까. 그러기 이제 그래서 요 얘기에 대해서 이건 이제 그 소강절이 말이거든요. 요 말에 대한 시각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 시각을 이제 이제 다시 와서 서산채 씨의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요 기본 컨셉을 알고선 봐야 되기 때문에 잠깐 봤습니다. 자, 서산채 씨는 어떻게 봤느냐? 이 일절,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금 아까 다시 복습한 이제 그 소강절의 말을 에 대해서 서산채 씨가 그 말하는 겁니다. 서산채 씨가 이 일절은 음양이 역위, 여기는요, 그 위치를 바꾸는 것으로써 역위, 위치를, 역은 바꿀 역자입니다. 주역할 때 역이 아니라 여기서는 바꾼다. 라는 얘기다. 위치를 바꾸는 것으로써 교, 교차한다. 교합함을 삼다. 아까 시교한다, 교합한다고 하는데 이 교로 삼다. 여기로서 삼은 것이다. 양은 본래 위에 있는 것이고, 음은 본래 아래에 있는, 이건 당연하죠. 양효는 원래 위에 있고, 음의 속성은 아래에 있는 것이니, 간상년 같은 경우는 한 개의 양효가 위에 있고 소나절은 한 개의 음효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쓰지를 못한다. 예, 이 얘기는 뭐냐? 자, 요거
지금 요 부분 다시. 간자. 자, 다시. 자, 간깨와 손깨. 예, 설명해요. 자, 양은, 다시 말하면, 양은 올라가는 걸 중시하고 음은 내려가는 걸 중시해요. 그죠? 양은 위에 있으려고 그러고 음은 밑에 있으려고 그래요. 속성상. 그러면 돼. 요 양효는 어때? 위로 가죠? 간상련에서. 이 음유들은 어디 밑으로 내려가잖아. 또, 소나절에서도 요 양효 중에는 올라가잖아. 요거 내려가고. 그러면은 얘들이 서로 뒤섞이거나 사귈 때가 있을까? 못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불교한다. 사귀지 않는다. 교합되지 않는다. 왜? 간상련은 양유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요거 소나절도 두 개의 양유가 더 올라가고 하니까 만날 일이 없잖아. 그걸 의미해요. 자, 이제 다시 반면에 진하련은 일양이 아래에 있고 택괴는 태상전의 이름이 위에 있기 때문에 비로소 교차한다. 왜 교차할까? 자, 요것도 다시 봅시다. 자, 진하련, 지우가 없다. 자, 진하련, 태상전, 또 어떻게? 진하련의 이 양요는 올라가더라고 하잖아. 그지? 그리고 음요는 내려오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시교, 비로소 처음으로 교합한다. 이 자체적으로 위치를 바꾸고 서로 사귀려고 한단 말이에요. 반면에 또 태상절 같은 경우도 음유는 내려오려고 하고 양유 두 개는 올라가려고 그래. 그죠? 그러니까 얘도 시교, 비로소 사귀는 거야. 아까 같이 만약에 장녀, 가 처음 사귄다라고 하면은 안 되지. 왜? 음유는 내려가고 올라가는 거 만나지를 못해. 시교하지를 못하는 거야, 얘는. 언뜻 생각하면 장남과 장녀가 처음 태어났으니까 시교한다고 할 것 같잖아. 근데 아니진 거지. 그러니까 관점을 어디서, 예를 들어서 자식이 처음에 생겨난다라는 입장으로 보면은 장남과 장녀를 써야지, 그때는. 그건 맞는데, 지금 요 입장, 음유와 양유가 서로 교차하고 서로 사귄다라는 컨셉으로 본다면은 소나절은 쓸 수가 없는 거지. 교차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불교한다고 그런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기준이 다를 때는 거기에 따라 해석이 확 달라지는 거야. 이렇게 주역의 괴상을 보다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도식적으로 도표 그려서 보면 마다리가 안 맞지. 당연히. 그래서 기준이 매번 꼭 이런 거는 같죠. 우리가 편의상 내가 그 어떤 경우에는 A는 이렇고 B는 이렇다. 어떤 경우에 예를 들어서 A는 그 B는 근데 A, B는 계속 달라지는 거야 사실은. 설명하는 기준에 따라서. 근데 그거를 도표 만들어서 A는 이런 경우에 아다리 안 맞냐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이런 이제 그 모순점에 이런 이제 장벽이 만나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에. 이제 그럴 때 그걸 이제 조심하는 의미에서 얘기한 거고요.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감께는 양이 가운데 있고 감중실이니까 리께는 음이 가운데서 이어중 하기 때문에 교차하는 것이 지극함이 된다. 교지극. 자, 이건 뭐냐면은
감중실은 양이 요게 더 올라갔어. 그래서 더 지극하게 된 거야. 요거는 태상절에서 음이 더 내려왔어. 그럼 어떻게 돼? 이어중이 되겠죠? 즉, 진화련에서 닿으면은 감중실이 되고, 그죠? 더 양유가 올라가서 지극하게 된 거잖아. 음유가 내려와서 리괴가 된다. 이어중이 된다는 거야. 요 컨셉으로 본다면. 그랬을 때 어떻게 될까? 요렇게 사귀는 거하고 요렇게 사귀는 거 어때요? 이게 더 많이 교차가 되겠지. 더 지극하게 돼. 그래서 교지극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교지극. 극하다, 지극하다. 라는 말 쓴 겁니다. 자, 다시 공유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다음. 봄이라고 하는 거는, 봄은 양지시, 양이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에 진께가 거기에 있어. 그러면 당연히 그 진화련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 어, 하고 또 가을은 그 음이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에 태상절이 있을 수밖에 없다. 뭐 지금 이제 했던 얘기 뭐 당연한 거죠. 또 여름은 양이 지극하고 양이 지극하다. 그런데 양은 극성하지만 그 속에서 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어준께가 거기에 남쪽에 있을 수밖에 없고 겨울은 어떠냐? 음이 지극해, 음이 극성하지만 양이 생기기 때문에 양이 그 안에서 생기기 때문에 감중실계가 북쪽에 있게 되는 거야. 이건 이해되죠? 동서남북 배속한 거. 왜? 지극하기 때문에 그렇다. 간께는 이름 한 개의 양유와 두 개의 음유가 있는 것이고 손께는 두 개의 양유와 한 개의 음유가 있는 것이니 오히려 쓰임이 돼. 유용, 어휘대 쓰임이 있고 그러나 건께는 순전한 양이고 본께는 순전한 음이니 불위용, 쓸 바가 없어. 뭐, 적당히 좀 섞여 있어야 뭐 쓸 것도 쓰지. 그, 너무 하면은 쓰질 못하거든. 그래서 불위용. 여기서는 쓰임이 되고, 동쪽은 양이 되어서 주용, 쓰임을 주로 하나, 서쪽은 음이 되어서 쓰지를 못한다. 왜냐면 계속 우리가 공부했던 거지,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건께와 곤께는 거서우, 서쪽 모서리에, 건고는 서우, 서쪽 모서리. 자, 이 표현. 자, 요거 이해돼요? 간께와 손께는 그 동쪽에 있다. 동쪽 모서리에 있다. 건께와 곤께는 서쪽에 있다. 이것도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자, 잠깐 봅시다. 자, 문항도를 보면은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이해하는 거의 문제인데요. 자, 문항도를 그리면은 태상자를 여기다 그리고 진화련을 여기다 그려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감중실, 예, 이어종 이렇게 그리죠. 이랬을 때 건괴가 여기에 있고 곤괴가 여기 있어요. 근데 요거를 요렇게 그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다 서쪽이 되겠지. 서쪽. 그죠? 사실은 어떻게 서북 쪽과 서남 쪽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거를 좌우 동쪽과 서쪽의 컨셉으로 본다면 서쪽으로 볼 수가 있는 거야. 물론 그리고 여기는 간상령과 그 소나저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네모지게 그린다고 하면은 이쪽은 동쪽이 되는 거죠. 그죠? 이쪽은 서쪽이 되는 거고. 사실은 간상령 같은 경우는 동북 쪽이고 이거는 동남 쪽이죠. 사실은. 그죠? 근데 그거를
동쪽이다, 서쪽으로 해도 틀린 게 아니라고. 왜 그랬을까요? 그런 동쪽은 움직이고 서쪽은 고요해지는 컨셉으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맞는 겁니다. 이렇게도 하니까 이런 것. 그래서 이 표현을 건고는 서쪽 모서리에 있고 간께와 곤께는 동쪽 모퉁이에 있다. 동쪽에 있다. 건께와 간께는 양이 되고 곤께와 손께는 음이 되는 것이니 북쪽은 지지양, 땅의 양이 되는 것이고 남쪽은 지지음이 되는 거다. 자, 이거 이해됩니까? 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원도와 방도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원도와 방도. 자, 원도와 방도를 볼 때요. 자, 다시 이거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보느냐 문제인데요. 원도가 있고 방도가 있었을 때, 그때 이제 복희도 할 때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만, 원도와 방도가 있을 때 우리는 이쪽을 남쪽, 북쪽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건께를 여기다 배속하고 곤께를 이렇게 배속했습니다. 그죠? 원도에서는. 그런데 방도에서는 어떻게 했었죠? 오히려 북쪽에다가 건께를 배속하고 남쪽에다가 곤께를 배속했었죠. 그죠? 방도에서는. 그래서 여기는 그 8개의 궤가 다 학계는 그 건께였잖아요. 여기는 다 그 곤께고. 그죠? 네. 그런데 자, 여기에서는요. 자, 릿께, 감께, 요 네 개, 건공감리만 봤을 때는, 건공감리는 말이 헛나네. 그러니까, 릿께, 감께, 진께, 택께만 봤을 때는, 이거는 정방, 동서남북의 정방에 있는 거예요. 그죠? 정방, 정방. 정방에 있는 거를 뭐, 이걸 원으로 볼 수 있어요. 원. 그런데, 요 모서리에 있는 거, 저 모서리에 있는 건깨나 간깨나 손깨나 본깨는 모서리 측방이라고. 측방 있는 거를 측이라고 하는 거는 모서리로. 모서리는 방, 네모지다 생각. 요게 네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이렇게. 요 모서리에 있는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게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잠깐 공유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은 그 건깨와 간깨는 양이고 본깨와 손깨는 음이 된다. 건깨와 간깨는 양. 왜? 양깨니까. 곤깨와 손깨는 음깨. 요 기준으로 보면은 상하로 구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북쪽, 이 북쪽에는 북쪽, 그러니까 모서리를 이렇게 보면은 요거를 통째로 북쪽으로 볼 수가 있고, 잠깐 공 끄고 봐야겠다.
자, 요걸 통째로 이렇게 보면은, 아까 동서의 기준으로 이걸 다 서쪽, 남쪽이라고 그랬잖아. 마찬가지로 네모지게 그리면은 요거를 북쪽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세 개를 다. 사실은 서북쪽이고 동북쪽이죠, 이게 사실은. 그런데 세 개를 다 통틀어서 북쪽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요거는 세 개를 통틀어서 남쪽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이거 모서리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요거는 양꾀이기 때문에 북쪽의 양에 해당이 된다. 라고 하는 거고, 요 남쪽은 어떻게 돼? 남쪽이지만, 그러니까 북쪽에도 땅에다 방도에서는 요게 북쪽이 되고요. 이렇게 북쪽이 되는데 방도에서의 양이 해당이 되는 거죠. 요거 방도에서의 음에 해당이 되는 거라. 그랬을 때 그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워서.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요런 관점이기 때문에 북쪽은 이 땅의 양이라는 거는 방도에서의 양이 되는 거고요. 남쪽이라고 하는 거는 그 방도에서의 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거 방도로 기준으로 봤을 때, 측방으로 봤을 때 방도에서 요거는 양괴가 되는 거고, 요거는 방도에서의 음괴가 되는 겁니다. 그 표현을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깨와 강깨는 북쪽에 되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건깨와 강깨 이게 북쪽으로 보는 거. 사실은 서남쪽, 서북쪽과 동북쪽이죠, 사실은. 근데 북쪽이라게 된다. 북쪽 모서리라 되는 것이고, 손깨와 곤깨는 남쪽 모서리에 해당되나. 남쪽 모퉁이에 배속한다라고 설명한 겁니다. 조금 이게 약간 어려울 수도 있고 좀 한데,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뭐 하실 말씀이나 궁금하신 거나 기타 등등. 서선철 씨 설명. 화상근 씨는 이야기 없습니다. 여기가 좀 어려워. 근데 요 기준을 좀 자꾸 봐야 이건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자, 여기 보면은 요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디냐면은 교재로는 28쪽 그 중간 정도 됩니다. 아, 위쪽이구나. 아, 여기 아버지인 건께와 뭐 아버, 한번 이거 읽어봐 주실래요? 네, 아버지인 건괴와 소남인 간괴는 음. 양요 때문에 양어로 볼 수 있고, 어머니인 공괴와 장녀인 손괴는 음요 때문에 음으로 볼 수 있다. 원도가 아닌 방도는 북쪽은 건괴를 배속함으로 양이 되고, 남쪽은 곤괴를 배속함으로 음이 된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문항도를 방도와 같이 보면 제일 아래에 있는 간괴, 감괴, 건괴는 북쪽으로 볼 수 있고, 손괴, 리괴, 곤괴는 남쪽으로 볼 수 있다. 원도는 하늘로 보고 방도는 땅으로 본다. 그러면 방도의 기준으로 북쪽은 지지양이 되고 남쪽은 지지음이 된다. 자, 아까도 그 그림으로 요 그림 문항도를 방도같이 그렸어요. 일부러. 원으로 안 그리고. 그랬을 때 요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얘기했던 이게 그림을 입는 그게 손괴, 리괴, 공괴는 다 똑같이 이게 남쪽에서 지지음이 되는 거고요.
요 간괴, 감괴, 건괴는 어떻게 돼? 사실은 그 지지, 양이 되는 거죠. 요런 컨셉. 그래서 좀 요게 사실 좀 이해하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그 지지, 양, 지지, 근데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원도와 방도의 기준을 문항도의 컨셉으로 봤을 때 이해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르면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이어서 그 밑에 있는 문장까지 같이 봅시다. 자, 요 다음 문장도 읽어봐 주실래요? 네. 간방에 있는 건괴, 곤괴, 손괴, 간괴 등은 모두 방도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양의 괴인 건괴와 간괴를 부고인 서북쪽, 동북쪽에 배속하고 음이 괴인 곤괴와 손괴를 남우쪽인 서남쪽, 동남쪽에 배속한다. 이렇게 보는 까닭은 네네. 잠깐만요. 글자 하나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 책방이라고 아, 바꾸려고. 그래. 계속 읽어 주실래? 예. 이렇게 보는 까닭은 주된 방위인 정방은 원의 둘레가 되므로 하늘인 원도의 영향을 받고 간방은 모서리에 해당하므로 땅인 방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음. 예. 책방 여기 밑에 나오니까 나 간바로 다시 고쳐야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똑같은 원인데 찌그러져서 이렇게 그리느냐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원이 방도도 됐다 원이 됐다 이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관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이 측방에 있는 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확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것이 다 내포되어 있는 것이 그것을 되게 쉽게 말하면 이게 원도와 방도를 합쳐서 설명한다고 할까요? 합쳐서 설명, 뭐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좀 빠를 것 같네요. 예, 그래. 또 혹시 뭐 여기서 또 하실 말씀이나 뭐, 그래서 지금 다시 말하면 요 표현, 원도와 방도가 합쳐져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면 좀 딱 나. 근데 이거를 내가 뭐 프린트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잘 몰라서 그냥 요 정도로만 했는데 어쨌든 요렇게 이해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어려워요, 여기가. 서산채 씨께서 진짜 머리가 좋으신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거를 그래도 설명을 그러게 말이야. 이게 참 쉽지 않아. 이렇게 보는 게. 예, 그리고 이렇게 써놓으니까 그런 게 아는 거지. 이게 처음에 했던 데 얼마나 짱구 걸렸겠어. 얼마나 힘들겠어. 네. 자, 이어서 좀 봅시다. 자, 지금 요 표현, 요것들은 소강절 얘기입니다. 5월. 이거 적어놔야겠다. 잠깐만요. 이렇게 적어놔야 내가 좀 안 헷갈리지. 자, 소강절에 이어서 또 말하기를 해, 리, 소는 양지다. 양의 많은 거를 얻은 득양, 야, 그, 양유를 얻은 것이 맞은 거야. 득양이 많은 것이고. 왜냐면 태상절, 이어중, 손화절은 다 음괴잖아. 음괴니까 양유가 두 개고 음유가 하나잖아. 그러니까, 양유가 두 개니까 득양지다. 이해돼. 간깨와 간상년, 감중실, 진화련은 음유가 두 개, 양유가 하나야. 그러니까 득음지다. 음유가 많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용이다. 하늘과 땅이 쓰는 것이다. 왜?
음이 많기도 음과 이게 섞여서 적당히 음이 많기도 하고 양이 많으니까 왔다 갔다 출렁거리면서 쓸 수가 있는데 건께는 극양, 양요만 지극하게 있는 거야. 극도로 있는 거야. 양요만 있는 거야. 곤께는 음이만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건께는 그냥 있는 거야. 곤께는 곤께들이 있고 뭐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불용 쓸 수가 없는 것이다. 자, 다시 말하면 이 건공계를 제외한 아마 육자라고 그러죠. 이거를 육자라고 표현합니다만 육자, 6개의 자식. 6개의 자식은 음유와 양유가 섞여 있는데 다만 7대3, 뭐 4대6 이런 식으로 음유가 많기도 하고 양유가 더 많기도 해. 그러니까 오히려 문항도의 세계에서는 쓸 수가 있어. 근데 순수하게 100%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양유로만 100% 있거나 음유로만 100% 쓸 수 있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쓸 수가 없는 것이다. 또 말하기를 진께와 택계는 가로에 가로로 볼 수가 있고 6개, 6개의 괴를 종으로 볼 수가 있으네. 이거는 역지용. 그 역에서의 쓰임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음, 이것도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데 여기서 요 진께를 조금 빼. 여기다 그려. 요걸 조금 뺐어. 이동, 태상절은. 그럼 어떻게 돼? 요렇게 묶고, 요렇게, 이렇게 묶을 수가 있잖아. 그지? 요건 없다고 치면은, 그죠? 이동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요 6개를 표현을 여기서는 그 육괴라고 합니다. 육괴. 자, 육자가 있고 육괴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면은 어, 자, 복희그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요거 2개를 종으로 했고, 그럼 요거를 이렇게 묶을 수가, 6개를 묶을 수가, 육자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문항도에 요거 육자고, 6개는 또 뭐야? 다시 얘기해주면은, 요랬을 때, 요것과 요거를 빼. 그러면, 요렇게, 요거를 육회라고 표현한 겁니다. 요거 뭐 여기 있는 얘기니까요. 자, 혹시 여기에서 뭐 하실 말씀이나 또, 네,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평만조를 하나 더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음. 어디냐면은 교재로는 30쪽 중간입니다. 우활 하는 원 71쪽. 요서부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원 72쪽 소자왈 권고는 종하고 이 육자는 횡하니 역지체이아니라 해서 건께와 공께는 세로로 있고 육자는 가로로 있으니 역의 체라고 하였는데 서로 대비된다. 복희팔계도 즉 선천도에서는 건께와 곤께가 세로로 있고 육자가 가로로 있는 것은 역의 체가 되고 문항팔계도 즉 후천도에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진께와 택계가 가로로 있고 육계가 세로로 있는 것은 역의 용이 된다. 선천도는 원칙이므로 음양의 기운이 달라지는 밤 12시와 낮 12시가 중요하므로 세로축을 중심으로 보았고 후천도에서는 실용적으로 이해하였으므로 낮과 밤이 현실적으로 달라지는 아침 6시와 저녁 6시가 중요하므로 가로축을 중심으로 본 것이다. 이게 이제 큰 복희도와 문항도의 큰 차이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 기준 때문에 역지용이다. 역지체다. 역지용이다. 이런 기준. 그래서 그 지난 요게 역지 본으로 하면 틀렸다 해서 교정을 한 겁니다. 예전에. 요거. 역지체용의 관계거든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원 72쪽에서 이게 잘못된 거라고 고친 거죠, 이거를. 요- 원장님 혹시 예, 이 평만조 맨 마지막 문장에 음, 선천도는 원칙이므로 어, 또 밤 12시와 12시가 중요하므로 그다음에 이해하였으므로 또 중요하므로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그러네. 문장 구조 중복되는 그럼 어떻게 되나? 그러네. 뭐 함으로를 뒤에 거 함으로를 뭐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다른 걸로 바꿔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별도 중요하다. 따라서, 끊지 뭐. 네네.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됐나?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순서는 낮과 밤이 중요하다. 따라서, 가로쪽, 이렇게 하면 되려나? 네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또 지적을 해주셔서. 음, 그러게. 지금 보니까 그러네. 고마워요. 어.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제 복희도와 문항도, 선천도, 후천도에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그에 대한 기본 컨셉이 여기서 주어진 거거든요. 네, 그런 얘기들을 하고요. 그래서 요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 이렇게 하고요. 뭐 그냥 이거는 토막상식입니다만 그 그냥 우리가 뭐 항상 얘기했던 건데 이것도 한번 잠깐 읽고 넘어갈까요? 네. 참고로 그 다음 문장. 참고로 우리나라는 어떤 물건이나 행위에 의미 부여를 상당히 잘 하는 경향이 있다. 즉 이념성이 강하다. 예를 들어 불교가 도입되면서 토속 신앙인 산신각을 흡수하여 사찰을 지었다. 또한 토속 신앙에 맥아더 장군, 박정희 대통령, 유영수 여사 등을 모시는 경우까지 있을 정도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기독교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세계적으로 매우 드문 일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특성상 의미 부여를 매우 잘하기 때문에 주역 공부에 있어서도 이를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사실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요게 이제 아까 똑같은 문학론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확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한 그 의미 부여를 왜 이렇게 택기가 올 수밖에 없냐 진께가 이렇게 올 수밖에 없냐라고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해석하기 근데 요런 관점 때문에 이게 더 발전에 돼서 결국은 그 정역은 또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마 거기까지 진행이 되는 것 같아. 이런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내가 정역을 잘 몰라서 아직은 그 혹시 하실 말씀? 취지는 잘 알겠는데 어, 그 두 번째 문장에 참고로 우리나라는 어떤 물건의 행위의 의미 부여를 상당히 잘하는 경향이 있다. 음, 그 다음에 즉 이념성이 강하다. 요거는 전체 문명하고 이념성에는 가치 지향을 가지는 거거든요. 어떤 걸 뭐 어라든지 어떤
특정한 어떤 가치 지향성이 있기 때문에 음. 그거하고 요 밑에 거는 산신강이라든지 이런 거는 약간 뭐죠 그잘 다른 걸 포용한다 그래야 되나요? 수용해가지고 잘 응용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념성이라는 단어는 거기서 빠지는 게 오히려 취지에 잘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 이념성은 아닌 것 같거든요. 왜? 이념성이라는 건 옳고 그르다든지 어떤 가치 지향적인 거기 때문에 뭐 가치 지향적으로 보자면 불교에 원래 갖고 있는 자기 신앙대로 가야 돼 산신강의 토시신을 받아들인 거는 이념성하고는 안 맞는 거죠. 뭐 오히려 뭐 잘 그래서 그 문장은 조금 제 눈에는 그러네요. 요거 이념상 요거 때문에 예, 그거는 좀 어떤 거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없애버리면 되죠. 어? 없애버리면 되지. 괜히 그거 아, 요걸 넣어가 지울까? 그 치워도 문제가 안 되니까 아, 그래. 아, 이념성은 좀 안 맞는 것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래. 자, 뭐, 뭐, 분량이 또 그 다음에 많은 관계로, 어이구, 벌써 50분이라, 그날 조금, 잠깐 쉬었다가 10시 5분에 다시 만나서 합시다. 자, 이럴 때 뭐 박수 한번 치시고, 잠깐만, 공유를 잠깐 끄고,